오늘 주제는 행정국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인데, 사실 제가 정리를 하긴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다 들으신 내용을 좀 정리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 법률을 무력화하고 통치하는, 그걸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주제를 선정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례도 하고 해야 됩니까? 네? 네. 안 해도 돼요. 노래도 하고. 네. 이게 저가 유튜브 가나가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하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국기에 대한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제가 맡고 그 다음에 저희들끼리 토론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이제 행정부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위임받은 사항하고 그 다음에 법률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또는 하위 규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법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2013년에 기술이 돼 있었는데요. 법에서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소위 검찰청법 개정 내용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기존에는 6개 범죄 유형, 부패, 범죄,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법, 대형참사 이렇게 6개로 되어 있던 거를 처음에 개정안으로 준비했던 게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이렇게 저희가 바꿨었는데,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당시 여당의 요구와 또 의장님의 뜻 때문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2 등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이야기를 기존의 법에 등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등으로 하더라도 입법 취지가 분명하게 6개에서 2개 범죄로 제한이 되는 걸로 다 이해할 거라서 그렇게 바꾼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으로 하면 훨씬 명확하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번에 한동훈의 법무부가 시행령 바꾼 내용을 보면 중으로 돼 있어도 그렇게 바꿀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희가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저 제안자인 진성균 의원이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현행법과 같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하였다. 이거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중을 등으로 고치긴 했지만 두 개 범죄에 한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취지가 분명하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한 걸 보면 사실 제가 그때 중을 등으로 고칠 때 시행령을 찾아봤었어요. 시행령에는 저 왼쪽에 나와 있는 대로 부패범죄 쭉 열거돼 있고 그 다음에 경제범죄 쭉 항목이 열거돼 있고 이렇게 6개 범죄에 대해서 1, 2, 3, 4, 5, 6 달아가지고 쭉 열거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2개 범죄로 줄이고 등으로 하면은 2개에 대해서만 열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아마 다른 의원님들 다 그랬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법무부에서는 부패 범죄에다가 기존에 삭제된 4개 범죄 중에서 대형 참사를 뺀 3개 범죄의 항목들을 부패나 또는 경제 범죄의 곳곳에 끼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방위사업 범죄 같은 경우도 경제 범죄에 끼워 넣은 거죠. 당연히 우리들이 법을 개정한 그 취지에 맞지 않게 고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서 경찰국을 신설한 사항에 대한 건데요. 제가 행정부에 있을 때 중앙부처에서 국을 신설하려면 다 정부 조직법을 개정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외교부에 예를 들면 FTA국 신설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근데 아무튼 현재의 정부 조직법상 각부 장관은 소관 사무이거나 또는 이제 그 하위기관인 청의 사무 중에서 중요 정책 수립에 한해서만 직접 지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치안 사무의 경우 그 정부 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그 업무 범위에 빠져 있죠. 잘 아시는 대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부러 과거에 있던 것을 일부러 뺀 건데 그거는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의 그 사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분명한 건데 이제 이번에 대통령령을 고쳐서 그렇게 한 건데요. 법무부 장관은 이제 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검찰국을 둔 거고 그런 반대 해석상 행안부에는 경찰국을 둘 수 없도록 한 게 분명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1948년에 정부 조직법을 만들 때는 내무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명시가 돼 있었고 60년 4.19 혁명 이후에 법을 개정해서 이제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치안 사무를 뺐고 또 5.16 쿠데타 이후에 또 다시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민주화 시기에는 정권이 경찰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치안 사무를 삭제했던 것이고 현재 정부 조직법상 그래서 치안 사무가 없는 건데 이번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국을 좌지우지해서 경찰을 소위 통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 검찰청법 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번 정부만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잘 아시는 대로 세월호 특별법상 그 진상조사 특조위 구성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을 했는데 그 법률에 따르면은 특조위 위원장이 사실상 그 특조위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각 직급별 정원을 각 해당 부처까지 명시해서 그렇게 규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재부, 또 서기관 한 명은 국조실 또는 기재부, 그 밑에 하위직들은 감사원, 방통위,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등 해가지고 한마디로 저 시행령의 취지는 공무원으로 특조위원회 상당 부분을 임명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것도 직급까지 다 정해가지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특조위가 상당히 무력화됐지 않습니까? 12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그것도 인원을 90명으로 줄였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거를 시행령을 통해서 했던 거죠. 또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례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권력기관에 관한 건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긴 한데, 당시에 19대 국회 당시에 우리 당에서는 그 지주회사 행위 제한을 하는 걸 입법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당시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되지 않자 시행령을 개정해서 저런 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법으로 해야 될 것을, 법률로 해야 될 것을 시행령으로 한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행령 통치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좀 통계를 찾아봤는데, 사실 역대 정부별로 시행령 개정된 게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 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나 또는 국민의힘 쪽이 잡았을 때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권별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참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노무현 정부 때 5,400건 저희가 통과시켰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27,000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입법이 과잉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우리들이 이런 부분도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국회 법제실에서 소위 시행령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해마다 검토를 했는데, 이게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를 하진 못하고 저렇게 연도별로 분야를 이제 선정을 해서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행령을 좀 쭉 검토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시는 대로 2017년에 39건, 18년에 44건, 19년에는 52건. 이거는 근데 전체 그 시행령을 검토한 게 아니고 일부를 한 건데, 해마다 몇십 건씩인데 전체로 확대하면은 아마 몇백 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 유형을 보면 근거 없는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또는 상위법과 불합치 않은 취지, 또는 포괄적 죄유인 등등 소위 법과 엇끝나는 그러한 시행령들이 해마다 엄청나게 많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는 건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 있는 시행령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저희가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법률을 개정을 해서 명확하게 하면은 시행령의 그런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저런 시행령을 저렇게 발표하는 거는 이제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당 입장에서는 법률 개정 당연히 안 할 거고, 설사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계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해서 시행령 사항을 바로잡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법률에 그 시행령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게 현실적인데, 그게 보면은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19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게 먼저 시도가 됐더라고요. 당시에 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게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시정 요구를 했었는데,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런 아래 내용 입법을 찬성을 해줘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었어요.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는 행정입법에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이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저게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효력을 갖지 못했죠. 네, 저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저렇게 합의를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20대 국회 때, 그때는 이제 우리 정부죠. 그때는 이제 김연아 의원을 비롯한 이제 9건의 법안 발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더 강력한 내용인데, 상임위원회는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이 기한 내 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심의 의결되는 행정입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예. 근데 저거는 아마 당시 우리 당이 반대했겠죠. 예,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고, 이번에 조홍천 의원 안을 비롯한 5개 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19대 국회 때 통과됐던 그 안과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권고조항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의무조항은 안 되고. 근데 이제 김연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제 강행 규정인데, 저 강행 규정에 대해서는 그게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입법으로 그냥 무력화하는, 강제적 무력화하는 거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상업적으로 법원에서 해결하는 방안인데, 이거는 재판의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상 이제 통제가 좀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은 현 체제하에서는 입법적으로도 어렵고 사법적으로도 어렵고, 예. 결국은 이제 법무부나 행안부에 그걸 바로 잡으려면 법을 고쳐서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데, 법을 우리가 고치기도 어렵지만 고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미국은 우리보다는 좀 더 의회 권한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이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이제 의회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은 행정법령 시행 60일 이전에 의회와 감사원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양원 중 하나에서 행정기관에게 비용 편입 분석이나 행정입법 활용 정보나 규제역 관련 정보 등 여러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의회에서 찬성할 수 없는 내용이면은 양원 합동 불승인 결의를 통해서 무효화가 가능하다. 아마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결을 하면은
무효화가 가능한데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랑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양원 3분의 2 의결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입법한다면은 미국 사례처럼 저렇게 하는 방안이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 과반 의결이 아니고 3분의 2 의결로 완전히 무효화하고 과반 의결로는 이제 거부권 행사 안 하면은 무효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미국에서도 저 행정입법으로 소위 그러니까 행정입법으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 때 보면 뭐 인체공학 상해 규제 이게 연방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무효화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에서 추진된 건데 공화당이 반대해가지고 무효화됐다 그런 취지인 거고요. 또 오바마 행정부 때도 노조 결성 투표 간소화 조치를 양원에서 불승인하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행정규칙으로 했다. 그러니까 미국도 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꽤 많았었는데 오바마 정부 때 했던 여러 사안들 중에 행정입법 17건을 의회에서 불승인합니다. 시행되고 있는 거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저걸 다 폐기 조치하는, 무효화 조치하는 그런 걸 했던 거죠. 예.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뭐 딱 2호 행정명령으로 무슨 뭐 이민자 문제라든지 아마 그때 TPP 그거 가입하는 거를 무효화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다 입법 사항이거든요. 미국에서 통상에 관한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그거를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무효화한 거죠. 행정명령으로 무효하고 그걸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도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회 예산에 대한 건데요. 사실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게 결국은 인사하고 예산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입법인데 그 중에 이제 예산도 우리 국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좀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저도 행정부에서 일할 때는 몰랐는데 국회 와서 이렇게 예산 심의 해보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까지 예산에 영향을 못 미치나 놀라울 정도로 권한이 없어요. 뭐 맹성규 당시 예결위 관사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간사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기재부가 모든 권한을 사실상 갖고 있잖아요. 특히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이 기재부에 있고 또 국회에서 증액하려면은 일체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지방의회는 더한 것 같더라고요. 지방의회는 아예 증액 권한 자체도 없더라고요. 그죠? 기초의회는 삭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참 국회보다 훨씬 더 권한이 없더라고요.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통과시켜주든지. 아무튼 우리 국회가 증액하려면 정부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동의 안 해주면 전혀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전략적인 자원 배분 결정하는데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사실 제가 제 경험에 있었지만 예산실에서는 근무를 안 해봤지만 그 예산실의 예산 편성 과정이 기초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각 국 단위로 국이 4개가 있는데 그 뭐 어디서는 뭐 국방이나 안보, 어디서는 사회 예산, 어디서는 이제 SOC 예산, 뭐 복지 예산 이렇게 하는데 일단 큰 덩어리를 이렇게 쪼개요. 내년 예산이 600조다 그러면 여기 200조, 200조, 100조, 100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부서별로 얼마를 할지
그리고 그 밑에 사업이 뭐가 들어갈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 거를 손대면 여기서 만약 100억이 는다. 그러면 다른 데서 100억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담당하는 직원들은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게 예를 들면 외교부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이다 또는 사무관이다. 그 사람은 자기께 자꾸 방어가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되면 무능한 거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국토부 예산은 많기 때문에 한과에서 담당하는데 거기서는 예전에 200조였는데 그게 150조로 준다. 그러면 담당 국장이 무능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각 부서별로 자기가 편성한 예산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에서 잘 디펜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우리 전체 예산의 계략적인 복지 예산을 몇 프로 쓸지, SOC 예산을 몇 프로 쓸지, 이런 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회는 그런 거는 하나도 손 못 대고, 평택에 뭐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데 그거 넣어달라 빼달라, 또는 화성에 뭐 하는데 그거 넣어달라 빼달라,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진짜 국회의원 300명이 그 기재부 예산실에 4개 국이면은 한 100여 명 될 텐데, 그 사람들 하는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하는 거예요, 역할을. 저는 이렇게까지 국회의원이 예산에 관해서 권한이 없는지 진짜 몰랐어요. 네. 근데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그 수많은, 몇천 개 예산 항목 중에 그 중에 또 한 10% 본다는 거 아니에요? 저 얘기하기 간사가. 그것도 해당 부처나 기재부에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자료를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야 예산을 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는 분석 자료가 없으면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넣고 하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국회에서는 심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날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실은 이제 주로 밤에 작업하거든요. 왜냐면 낮에는 각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와가지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난 내내 업무 시간에 그거 하고 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심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 아는 예산실 사무관이 와가지고 나보고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작성해달라고 해서 제가 타이핑을 해줬어요. 그분은 이제 나이 든 분이라 당시 타이핑을 못하는데, 그러면 무슨 예산인데 왜 이게 필요한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걸 놓고서 이제 예를 들면 과장이나 사무관이 실장이나 국장들이 돼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막 이제 찌르는 거죠. 이거 이래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건 이래서 100억이 아니라 50억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디펜스하고 하는 게 이제 소위 심의 과정인데, 하여튼 우리 국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상임위에서 하는 게 원래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 한 2년 해보니까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작업을 한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면 안 되겠다. 정말 민주당이 또는 저쪽 당대로 이번에 복지 예산은 몇 프로로 하고 SOC 예산은 몇 프로로 하고, 그 다음에 외교안보 쪽은 얼마를 하고, 이런 식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를 국회에서 해줘야지. 정말로 저 밑에 가가지고 제일 말단들이 하는 그 일을 우리 국회가 하고 있다. 그것도 개별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얘기하기 간사까지. 그래서 분야 단위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분야 단위 심사가 필요하다. 사실 밑에서 그 전체 예산 660조 되는 데서 거기 뒤에 나오지만은 매년 1% 정도 움직이더라고요. 1% 정도. 국회의원 300명이 심의해가지고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의 한 1% 내외를 움직이는 거니까 정말 이거는 사실상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걸 벗어나려면은 이렇게 단위 사업이나 세부 사업을 국회에서 처음에 심의하면 안 되고 큰 걸 심의해야 된다 하는 취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증액 동의권에 대해서 좀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상향식 심사가 아닌 하향식 심사다. 이게 하향식 심사라는 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큰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래 거를 살피자. 그런 취지입니다. 미국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크게 우리하고 두 가지가 다른데 이제 하향식으로 한다. 각 분야별로 큰 덩어리를 의회에서 정하고 그게 이제 하나가 다른 거고 두 번째로는 미국은 이제 예산이 이제 법률로 돼 있다. 저는 우리 예산도 국회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법률로 된 건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행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은 의회에서 전체 지출 수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예산 배분을 포함한 분야별 세출 법안, 그러니까 법의 형태로 작성하고 심의하고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면은 그거를 승인할지 말지만 결정하는 거지 대통령이 뭐 행정부가 이거를 넣었다 줄여라 늘려라 이런 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미국 의회에는 그 예산처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기재부 예산실과 이제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제가 알기로 미국은 하원이 사실상 예산 편성권이 있고 상원은 각 부처의 인사권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원이 이 역할을 주로 하는 거죠. 특징이 톱다운이다. 예산안 총액과 분야별 총량을 의회에서 정한 다음에 이제 세부 항목을 이렇게 저거 짤 때는 물론 의회 예산처랑 행정각부랑 협의하겠죠. 근데 그거는 미시적인 걸 협의하는 거고 컨트롤 의회에서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컨트롤은 행정부에서 짜고 국회는 미시적인 거 그것도 1% 내외에 움직이는 거고 또 증액하려면은 행정부 동의가 없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이제 예산 법률주의인데 예산을 이제 법률로 규정한다는 거죠. 내용을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총에서도 이제 명성기 의원이 설명하셨는데 지금처럼 하면은 진짜 우리 국회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니 바꿔야겠다 이렇게 입법 발의를 했는데 명성기 의원안하고 김진표 의원안이 있습니다. 명성기 의원안은 예결위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초기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 행정부의 예산은 그 각 부처에서 1월에서 5월까지 짜가지고 5월 하순에 기재부 예산실로 제출을 해요. 그러면 5월서부터 9월까지 기재부 내에서 심의해서 컨트롤을 짜가지고 이제 국회로 이제 정기국회 열릴 때쯤 오지 않습니까? 근데 1월에서 5월까지는 우리 국회가 역할을 하나도 못 하는데 사실은 이때 중요한 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자, 아마 다선 의원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 초기에 각 부처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사업을 잘 만들어서 그거를 예산실에 넘길 때, 기재부 예산실에 넘길 때 그 틀이 거기에 안 들어가면은 새롭게 넣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5월 이후에 각 부처에서 안 낸 거를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뭐 넣으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명성기 의원안은 그걸 초기부터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상설 상임위원회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건 심사 방식도 그래서 상설로 하면은 이제 총량 결정이나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는 다 짜져갖고 오니까 총량 결정을 못 하는데 초기부터 하게 되면은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탑다운 방식인데 결국은.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세부적인 걸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자는 취지이고, 또 연기준 예산제라는 것은 사실
기존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 걸 기준으로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아래 위로. 그렇게 해서는 커트를 바꿀 수 없으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편성토록 하자. 근데 그걸 매년 하는 거는 힘드니까 5년 단위로 연기준 예산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원안도 사실은 전체 취지는 비슷해요. 정부에서 분야별로 재원 배분 방안이나 또는 국가결산보고서 같은 이런 걸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거를 시기를 좀 앞당겨서 초기부터 좀 국회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제출할 예산 요구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하자.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 전반적인 내용은 그리고 이제 정부의 결산심사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자. 지금 결산심사는 사실상 그냥 요식행위잖아요. 사실은 결산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결산에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부는 예산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결산이 굉장히 까다로우면은 행정부에서 예산 집행할 때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실 저렇게 옮기는데 온갖 예산을 다 끌어다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산 심사할 때 책임을 엄하게 추궁하면은 아무리 대통령이 시켜도 공무원들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저렇게 일단 쓰고 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막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그 예산 편성 심의 이거를 좀 소위 국회 권한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먼저 예산 법률주의를 하자. 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는데요. 예산을 법률로 만들면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재량권이 확 줄어듭니다. 지금은 현재처럼 이렇게 무슨 회계표 자료로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는 소위 이용 전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진 않지만 물론 좀 그런 여지가 크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이 훨씬 세지는 거거든요. 이걸 법률로 만들면 그게 좀 상당히 크게 제한이 된다. 그겁니다. 우리는 소위 세입은 다 법률로 엄격하게 하잖아요. 돈 걷는 거는. 근데 세출은 지금 법률로 안 하는 게 좀 오히려 이상한 거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 법률로 하게 되면은 요게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표잖아요. 항목별로 금액이 다 써 있어요. 근데 미국의 세출 법안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비 비용에 대한 추가 금액이 6,700만 달러는 이렇게 하고 이 금액은 상근 직원의 수를 증가시키게 사용할 수 없고 어디에는 쓸 수 없고 어디에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데와 없는 데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로 만들면은 그런 게 좀 많이 공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라는 건데 예산을 표형식이 아닌 표형식 예산서가 아닌 법률 형식으로 의결해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하여튼 법률로 해야 좀 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법률로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주요 국가들 중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법률로 하고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괜찮을까요? 네. 이거 아까 탑다운 방식으로 국회에서 큰 걸 짜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액 동의권, 예, OECD 33개국 중에 17개국에서 의회가 무제한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별 보시면은 연도별로 국회 예산 심사 후에 정부 예산안 순증감 내역은 1%를 넘는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뭐 정부 안대로 거의 통과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시행령을 통한 통치 이 문제는 우리도 이제 그런 걸 했었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오히려 저쪽 땅에서 그런
법을 만드는 거를 동의를 해줘가지고 통과시켰었는데 아무튼 예산이든 또 시험령 통치든 이게 우리 국회가 큰 목소리 내고 권한을 행사하려면은 제일 아래줄에 있는데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논의하고 있는 대로 저는 진짜 선거제도 바꿔가지고 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이런 여러 가지 소위 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뭐 하는 건지 여쭤볼게요. 제가 갑자기 심의와 심사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심의와 심사가 어떤 뜻인지. 근데 심의는 상세하고 치밀하게 논의하는 일인데 결정권 없이 토론만 하는 게 심의랍니다. 윤용찬 의원님, 우리 가시기 전에 사진 남겨야 돼요. 먼저 사진 찍고 논의하시죠. 시민은 결정 권한이 없는 거예요. 심사는 결정권이 있대요. 의는 저 헌법 54조에 심의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토론만 해야지. 형님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시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여기 또 강용이 다 필요하니까요. 불리하죠. 여당은 하고 있으면 반대하니까. 여당은 반대하다. 우리가 여당은 헌법 반대할까? 아니 근데 우리가 여당일 때 국회 예산심의처장도 경우를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 야당 된다면 그러니까 야당은 좋아하고 여당 그거 아니 우리가 할 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란을 보수가 권력 잡으면은 뭐 민주노총 같은 거라고 하고 진보가 권력 잡으면은 또 보수가 껄끄러운 거 우리가 해주고 그래야 뭔가 세상에 좀 변화가 잘 부드럽게 되겠지. 원래 이제 누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있을 때 노동개혁을 해야 되고 아 맞죠. 그렇지. 저쪽에 있을 때 남북관계나 독일이 그랬잖아. 경제개혁을 해줘야 맞아요. 되는데 이게 반대죠. 그러니까 독일이 그랬잖아. 제가 심의하고 심사가 뜻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심의는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일이고 결정권이 없이 토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헌법에는 보면 54조 1항에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우리 권한이 없는 토론만 열심히 하고 결정할 수 있고 심사는 자세히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하는 게 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와 심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국회가 갖고 있는 게 예산에 대한 심사권인지 그냥 심의권인지 근데 헌법에는 심의 확정한다고 해요. 맞아요. 심의가 맞아요. 심의가 맞죠. 구분했었잖아. 우리가 법률심사라고 하잖아요. 법률은 개혁자. 결정하는 거예요. 법률심사하고 예산심의가 예산심의. 국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국회 상임위 예산에서 막 삭감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갑자기 의문이 들어요. 아니 삭감이라는 건 결정하는 근데 결정은 본회의 의결될 때 되는 거니까. 그렇구나. 본회의 표결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법상 우리 이제 못하는 게 새로운 비목 만들고 중에 또 동의해야 증액도 못하고 증액도 못하고 그러니까 독립 항목에서 증액도 안 되고 새로운 비목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삭감만 가능한 거예요. 상임위 차원에서 열심히 근데 이게- 심사까지 해서 의견을 이게 내지만 법으로 돼 있나? 근거가 뭐지? 헌법을 대신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증액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 삭감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 폭넓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액을 못하니까 삭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목 설치는 앞으로 돼. 그러니까 새로운 비목이나 증액을 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까지 허용되는 거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동의해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상임위에서도 저 정부가 동의하잖아요. 상임위에서도 정부가 동의해야 그게 그 상임위가 통과돼요. 우리가 한개 심사가 된 거네. 네. 정부가 동의해줘야 그렇지. 우리가 심의에 머물지 않고 심사까지 그러니까 외통위에서 어제 그 소위가 그 일반 통보 시켰잖아요. 네. 근데 외통위 전체를 해서 만약에 정부가 부동의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거기 삭감만 했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은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도 시행령 입법과 시행령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저도 지금 이거 매달려 있는 게 있어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시면서 그 2010년도에 금융위기 때문에 보험업법을 개정해서 보험회사는 자기 자산의 총 자산의 3% 이상은 계열사 주식을 못 갖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여기가 똑같아. 저 밑에 그 보험업 감독 규정 별표 11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업과 관련해서는 그 자산을 계산하는데 시가가 취득 원가로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3% 규정이 위배되는데도 그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하니까 괜찮은 데가 어디냐면 딱 두 군데예요.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예요. 근데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2019년인가에 삼성전자가 그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요 250만 원에서 280만 원을 했대요. 삼성전자 한 주가. 근데 그거를 1071원에 계산을 해요. 처음 취득 원가를 계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3% 넘을 리가 있나. 근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왕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쥐는 자가 사실상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거든요. 근데 이 보험업법이 개정되고 나서 여기에 걸릴 것 같으니까는 꼼수 발휘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취득원가로 계산하게 해준 거예요. 그 법 개정한 이후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거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은행, 저축은행, 또 뭐 증권 모두 다 시가로 계산하거든요. 이게 너무 당연하죠.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니까 시가가 어떻게 변동되느냐가 해당돼야 되는데 세상에 취득 원가를 고정 국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1987년, 88년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사던 때 가격으로. 그때 아마 그게 가능했던 게 삼성생명이 비상장 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 주식은 시가가 명확하게 나와서 그 장난치기 어려운데 그래서 삼성생명은 끝까지 상장하지 않고 그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미 이제 드러났어. 그래서 6년 전에 제가 국회 들어와가지고 이거 문제 제기하니까 맞대 바꿔야 되는데 네가 바꾸래.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지네가 만든 규정을 바꾸지 않고. 그리고 삼성생명한테 니네가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이거 빨리 고치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허공에다가 떠드는 거예요. 이번에 국감하면서 삼성생명 사장 불러다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금융위로부터 어떠한 시정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6년 동안 국회한테 사기치고 국민한테 사기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일들이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홍 의원님께서 찾아갖고 쭉 해온 거 최근에 우리가 정치 논쟁됐으니까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엄청나게 많이 숨어 이게 다 관료들의 권력으로 특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샘플 조사했는데 1년에 몇십 개씩 계속 그러니까 법 취지 자체를 그냥 뒤집게 가지고 그 건조한법 관련돼가지고 이 한동훈한테는 드러나서 그런 거지. 사실 민생과 관련된 그 정치적 쟁점이 아닌 거에서 굉장히 곳곳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 우리가 좀 이 행정 권력이 편하게 하는 적도 있고 아까 얘기한 우리도 정권 잡았을 때 법안 통과는 어렵고 야당이 반대하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하니까 유혹에 빠져요. 그러니까 대통령 연구 빨리 하자. 그 문제 논리를 너무 세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닌데 그렇게라도 우리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기고 워낙 야당이 입법 자체를 아예 안 해주니까 특히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야당이 동의 안 하면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가 없었잖아요. 21대 우리가 절대 과반수가 됐지만 지금은 더 와요. 지금 이제 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아니 20대 국회 때 그래도 좀 했어요. 우리 규제개혁법 같은 거라. 아니 근데 오히려 우리 내부에 대한 문제가 많아. 야당이 통과를 안 해주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특히 권력부족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유혹에 많이 빠졌던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회가 좀 우리 의회가 좀 게으른 게 있는데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냥 대령으로 이거 좀 조정이 하고 법안만 통과시키고 대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법안 소위에서 그러니까 뭐 급하게 한 거 아니고서는 되게 법안이 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논의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를 전제로 할 때에는 최종 의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해야 돼요. 법안 소위에서. 그래서 대령도 보고 그 대령에 따라 위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제들이 만들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덜컥 위임을 해준다고. 이건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게 우리 법안에 의원들 법안에 남발이 돼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그 실패한 사례가 우리 다주택자 임대사업법 관련된 사례인데 그것도 대령으로 위임했다가 이 인센티브를 그렇게 줄지는 몰랐죠. 그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제가 정책위 수석부의장 할 때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대통령 우리 선거 공약은 의무신고제예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줄 이유가 없었죠. 임대사업자 의무신고제니까. 근데 그때 국토부에서 이제 장관하고 공무원들이 다 와가지고 당정협의라는데 청와대까지 가서 이걸 그냥 자율신고제로 하자. 인센티브를 주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때는 집값 상승에 우려가 없을 때였고 임대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자는 게 임대시장 안정하고 임대사업 투명성을 높이자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선거 공약인데 공약대로 합시다 했는데 뭐 그 장관도 또 우리 중진 모시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뭐 청와대까지 동의하고 그래서 줬어요. 대령으로 이제 위임을 하니까 우리가 보통 임대사업자 그러면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해주든 뭐 면세를 해주든 뭐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양도세 70%를 면세해 주는 거야. 그거는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령을 위임해주고 이제 뭐 강원 때 지방선거 치고 막 이러면서 뭐 정치형 분사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한 1년 후에 집값 막 폭등 때 이게 뭐가 문제가 된 거지? 그때서야 돌아보니까 대통령령에서 그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 임대사업에 대한 혜택만 준 게 아니라 임대소득에 양도소득세 70%를 면제해 주니까 이거는 1주택자가 80%까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세대 다주택자들한테 완전 이거는 탈출구가 생기고. 근데 그게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만 하나 너무 잘해요. 제가 그때 삼정조 위원장, 이정조 위원장. 그렇죠. 이건 그때 있었을 거예요. 이정조 위원장 하고 있었는데,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빠집니다. 청와대. 또 경호고 이쪽에 금융위원회에서 거기서 새벽에 저걸 하는데, 당정이 당정총리, 기록의 당정총리라는데, 여기 김영식 전 정부 왔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문제가 계속 그때 국토위에서 문제되고 그 공약을 우리가 냈었거든. 임대사업자 문제가.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고 했는데 이제 들고 왔는데 법제하자라고 요구를 했더니 아니다. 인센티브가 아니 우리 공약인데 인센티브가 아니다. 법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이미 청와대 수석이었지. 근데 김수현 김수현 수석 뭐 다 짜고가지고 뭐 먹히가 안 거예요. 그때 논쟁이 좀 있었어.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근데 그게 오늘 발표가 내일 발표 보고는 갖고 와가지고 사실상 그거지 저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 임대사업 그 시고제가 공약이니까 그냥 하자 법을 바꿔서 자율시고제는 박근혜 때 논란이 만들어진 그건들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를 대령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근데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양도세 70% 감면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동산 대란에 우리 책임론에 빠지게 되는 이게 그 시행령 부분이 한 번 정도는 지금 우리가 진전이 있었잖아요. 19대 때 유승민 이제 배신이라고 재판하나 아까 얘기했던 많이 있었고 20대 국회 때 20년 2월 18일 날 본회의를 한번 통과한다고 98조가 개정이 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논쟁이 좀 있었는데 그때도 기억하실 거야 아마 이거를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해가지고 대통령령을 개정하시는 가는 그 우리가 아까 기라다니는 거 비슷한 거 하고. 근데 그거를 당시 마지막에 합의를 보면서 본회의로 의견을 넘겼다. 본회의로 의견을 넘기고 대신 처리 결과를 정부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할 뿐이지 처리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원안을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흥행하게 되었어요. 도령은 상임위 차원에서 보고할 수 있게 하고. 근데 앞으로 제가 저희 경험 중에 하나가 그 개인정보보호법 만들고 나가지고 시행 그때도 제가 경험을 할 때야. 시행령이 이제 개보위원회 시행령 만드는데 완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완화시키는 거였잖아. 가령 이명도 등등해가지고 이런 거고. 근데 시행령을 만들면서 더 강화만 시키는 거예요. 더 강화. 법이 취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개보위 사람들 부르고 해방부 사람들 부르고 그래가지고 당신네들 이게 법의 취지가 이건데 왜 강화시키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강화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관리 세지. 이게 이제 그 공무원들 자리바꾸를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래가지고 몇 번을 계속 싸웠어. 불러가지고 계속 싸우고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완화시켰는데 취지를 좀 반영을 시켰는데 의원이 막 그냥 누군가 아주 지묘하게 물들어지면은 좀 바꿔낼 수는 있긴 있는데 6년째가 지금 같은 사. 근데 이게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의원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이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박영진 의원같이 진짜 6년째 이거 하나 의원이 너무 바빠. 의원이 너무 바빠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그때만 지적당하고 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의원을 지적한 걸 넘어가는 거야. 두 번째로는 모든 이익단체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이 입법 로비를 국회에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거를 정부에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들한테 밖으로 쥐어다놨다는 시행령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행령에서 틀새를 만들어주고 조율이도 하고 이런 장면들을 관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관료공화국, 관료국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국회가 입법권을 가져다를 규정입니다. 우리가 국회 예정처를 해보는데 지난번에 미래전략자 만들 때도 그랬지만 국회 예정처 만들 때 기재부의 반발이 무지하게 거세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무슨 예정처냐. 예상 없다. 하여튼 그거 만들 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오래 걸려가지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지금 아마 예산실이 한 200여 명 될까요? 그리고 국회 예정처도 180명? 막 이렇게 되겠다. 인원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예정처에서 이거를 아주 그냥 세게 보면은 사실상 많은 것들을 좀 되게 고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말 시키자부터 못한다며. 못하니. 그러니까 그건 못하니. 그러면 우리가 막 권한이 있어갖고 증액하고 다 했다 하면 아니 감액만 했다고 하면 우리가 통과를 못 시키잖아. 그러니까 기재부에 협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힘들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정치가 그 정도 의미가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시작을 못한다 그래도 사전부터 전략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아까 우리 홍현주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 순서를 알아보면서 계속 의원을 이렇게 서포트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 그게 명성교연법이 예산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면 명성교연법 다들 경험 있으시는데 고수는 자기 지역구 예산이나 자기 관심 예산을 이미 기재부 제출 예산에 넣어가지고 하수가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국회에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거의 안 되고 기껏 해봤자 10억, 돈 10억 일까 말 거예요. 기재부에 넣어서 꼬리표에서 그 아시잖아요. 꼬리표라는 예산이라고 해서 이거는 홍땡땡, 홍길동 예산이나 그래서 이제 그게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계속 예를 들면 제가 꼬리표를 붙이면 국토부에 넣었어. 내 지역 예산. 이건 꼬리표 예산이니까 손대지 마 이러면 기재부 손 안 대고 쭉 다 통과해가지고 이제 이미 그 국토부 예산 담겨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성동구에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로 지출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소위 여권의 이제 실세들이 하는 주요한 방송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보통 예산 협의를 일찍은 해요, 정책이. 언제부터 하냐면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이면 협의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처 예산 종합하는 게 대략 5월이나 6월 전에. 아니 이건 여당만 하지. 여당만. 여당. 내기 그러니까. 국회가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당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전략회의를 5월 중하수쯤에 재정전략회의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당 예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고 나면은 이제 여당은 이제 되게 여당이 답변할 때가 많으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 심사과정은 그냥 요식행위에 뿐인 거죠. 야당만 막 하고 나머지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이제 여당 의원과 야당을 같이 달래기 위해서 해주는 예산, 소위 정책 예산이 총 예산의 1%에서 2.5%입니다. 우리 아까 공개 수치로는 1%가 다 안 되죠. 그러니까 대략 이 예산이 커지면서 준 거예요. 옛날 우리 20대 국회 때까지는 19대는 400조 내외였잖아요. 그럼 항상 400조 안 될 때도 4조 원 정도, 4조에서 5조 정도를 핸들링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 자체가 아닌 거죠. 지금 600조가 됐는데 계속 한 5조 정도는 핸들링 하는 건데, 옛날에는 되게 1%에서 좀 넘거나 400조 미만인데 우리가 4조에서 5조 정도를 그걸 갖고 또 쪼개요. 여당 의석에 따라서 여당 3조, 야당 2조 뭐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그게 또 분배됩니다. 그래서 정책 예산 방법도 많고 또 지도부나 또 지역구 의원들 좀 챙겨주고 민원 예산 좀 해주고 하는 게 그게 한 5조 내외에서 소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그냥 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국회 예산심의권은 국회의원들의 민원 예산 조금 늘리는 거. 그거 부문에 저축은 정도밖에 안 돼요. 대표적인 지금 요즘 이제 우리 때 놓는데 하도 기재가 무슨 년을 쓰냐면 경로당 난방 예산을 안 넣어줘요. 왜? 이거 의원들 생색 내시라고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하고 해서 경로당 난방 예산 우리가 챙겼습니다. 그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게 기재부가 아예 얘기를 저한테 와서 이건 의원님들 생색 내시라고 저희들이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것까지 얘들은 다 머릿속에 얼마는 의원들 생색용 넣을 것까지 다 눈을 안 들어서 자기들이 삭감할 것까지 어느 정도는 한 4조에서 한 2조 깎이면 3당 원안에서 한 4조나 5조까지는 그냥 국회가 하는 걸 그냥 동의해준다 이런 정도로 삭감할 것도 갖고 와.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높게 계산한다거나 뭐 기금을 불려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 자리 왜 이렇게 이 자리 지금 2%인데 왜 4%를 갖고 왔어? 그거 삭감의 예산인데 이런답니다. 기금은 깎여도 큰 차이 없잖아요. 무보기금이나 뭐 이런 각종 기금을 아이고 키워서 그런 거에서 삭감해주고 그거 갖고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돌리는 많이 배웁니다. 국회의원 또는 국회 권한이 너무 없어요. 사실 예산권을 상당히 갖고 있으면 정부 부처나 또는 밑에 산하 기관들이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훨씬 더 사업 설명도 잘하고 그렇게 하게 될 건데 지금은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다음에 개헌 때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 감사원하고 그리고 예산 편성처럼 갖고 원래 입법 의원회의국가는 결산을 중시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제국가에서는 예산을 중시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국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결산에 대해서 미국은 아까 법률 지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 쓰면 다 그런 법적 처벌을 받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이 그거만 집중적으로 줘요. 예산 제대로 지출해야 돼서. 우리는 감사원이 그 이름도 잘 안 하고 그다음에 지출에 대해서 나중에 뭐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감사원은 특히나 정책감사하니까 문제지. 예산감사하고 직무감사하고 예산감사하고 원래 미국은 그래서 그 결산 되게 형식적이에요. 법률 지역이 돼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재량권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결산에 대해서 미국은 예산을 중시하지 결산 중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영국이나 이런 의원내각제국은
예산은 다수당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니까 예산보다는 결산을 훨씬 더 중시하게 결산은 국회에서 따져요. 또 니가 제대로 쓴 거야 안 쓴 거야 우리 국회에 따져보는데 우리는 둘 다 중시하는데 둘 다 권한이 없는 경영 시스템에서 본회의가 완전히 거수기 되는 거 이것도 좀 갖고 와요. 다른 나라 가보면은 본회의장에 다 마이크 달려있잖아. 개인이 있어. 거의 다. 내가 좀 나오고. 그거는 전국 같은 데 좁으니까 마이크가 필요 없죠. 무서워 나중이니까. 나오고. 일본은 대부분 다 달려있어. 본회의장. 미국은 없어. 미국 본회의장 없어. 그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마이크 안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영국은 천장에 그렇게 좀 마이크가 내려가 있는 것 같고. 다 그냥 서서 막 해도 다 들리니까요. 어쨌든 지금 의견을 발표 잘 하셨는데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숙제도 계속 예산 심사권은 국회에 가져와야 된다 해서 저는 이제 심지어 저쪽이 여당일 때 페이퍼까지 도입하자 해서 그때 저희가 앞에 있는 거 아니 예산 편성권도 없는데 페이퍼까지 하면 어떡하라는 거냐. 예산 편성권이고 미국이 페이퍼제도 도입하는 거는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으니까 페이퍼제도까지 하는 거죠. 함부로 너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진행을 하게 늘리면 빼야 되는 그런 국회가 그걸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는 페이퍼까지 도입하자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우리가 여당이 다시 됐을 때 예산제도 바꾸는 거는 좀 법상이라는. 그러니까 내로남불 하지 말고 법사항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법률사항만이라도. 이제 시행령부터 시행령 편의주의는 넘어서야 되고 법에서 예산 편성권은 헌법에 있었는데 반드시 이 문제 헌법 논의가 되는 게 없어요. 최소한 증액권 정도 가질 수 있어야 국회가 증액 새로운 비공 설치나 증액 자체를 다 기재로 재정당국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완전히 국회를 줄고 일단 한당 저것도 안 돼. 저것도 하나 나올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령이나 구정을 바꾸고 개정 또는 제정할 때는 사전에 60일 전에 상임위원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 규정을 두는 거. 컨퍼런스 하는 그러려고 그러니까 더 심하면 답변해 갖고 아니 보고만 보고. 그러기에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너무 많이 해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리고 법안을 우리 시사할 때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네. 법안 많이 심사가 되니까는 수상적으로 규정할 법안 수 얘기인데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비쟁점 법안 통과시킨다. 비쟁점 법안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통과하나 아무 의미 없는 법안을 쓰레기 법안. 등자 나는 쓰레기가 등자가 아니고 한자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법안 건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의원평가 10년 때나 당에서 의원평가할 때 법안 개수나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의정활동하면서 제일 자랑스러운 법안 5개만 내라든지 정성적 평가를 보다. 뭐 3개나 5개를 내라든지 해서 법안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저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 의원이 프랑스니까 의원이 300 몇십 명인데 법안이 1000개나 그러니까 1인당 의정활동할 때 2년간 1인당 법안이 3개 안 돼요. 우리도 18대까지 그랬었고 17대 18대. 2년에 3개 정도니까 6년 우리 전 4년으로 한다도 6개 이렇게 안 돼요. 자기 그거 기억 안 나? 우리 당선자 시절에 19대 당선자 시절에 박선수 의원이 당시에 와가지고 우리 연수 비슷한 거 할 때 와가지고 내가 법안을 4년 동안 3개나 통과시켰다. 이런 거 자랑했다고. 법안은 늘기 시작이 17대부터 들었어요. 17대부터 법안이 폭증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늘긴 했는데 그때부터 평가 제도에 이게 들어갔던 거예요. 17대부터 기울기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19대 더 올라가고 18대 추천하다가 19대 20대 올라가는데 그런데 법안 증가의 주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모든 걸 법안을 한 4개월 될 것.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원래 이번에 행정부가 관련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발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발제를 보니까 뭐 거의 완벽하게 돼 있고 제가 더 이상 그 진을 내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빠르고 다음 주는 제가 하기로 했는데 일단 다음 주 많은 참여.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도 공부했어요. 오늘 저녁 오늘 파이팅. 올수 있어? 오랜만에 처음 봐. 이것 때문에 지금 고생하셨어요. 파이팅. 가세요. 그러니까 정말 네.